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이죠.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리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힘든 시기. 오늘은 퀀트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고요. 지금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유명간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퀀트라 하면 퀀터터티브 애널리스트겠죠, 그죠? 예, 계량적 분석, 통계를 통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아마 질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퀀트적 계량 분석적 입장에서 답을 해주실 걸로 생각을 기준을 그렇게 잡고요.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은 미국 증시가 특별히 나스닥에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와서요. 바닥권에 대한 그 논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퀀트로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는? 일단 연초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작년, 재작년에 가장 좋았었던 나스닥 지수가 제일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의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해주셨었던 바닥이 어디쯤인가에 대한 일단 그러한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밸류에이션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PER 지표도 있고 PBR 지표도 있는데, 일단 PER 지표나 PBR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과거에 20배 정도 받았고 뭐 지금은 10배니까 싸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설명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미국 시장이요? 예를 들은 겁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래서 과연 이게 매력적인가다라는 판단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금리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5년 전, 10년 전에 겪었었던 금리 수준하고 지금의 사실 금리 수준은 매우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PER 지표를 과거 대비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지표를 사용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비싼지 싼지를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직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왼쪽 이제 파란색 선이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으면은 주식이 비싸다라는 거고요. 위쪽에 있으면은 주식이 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이번 하락장 말고 직전 하락장이 이제 코로나 때 하락장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 이 파랑선의 위치가 사실 지금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5.1%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위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랑색 선은 주식의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파랑색 선이나 이 주황색 선이 과거 평균 대비 위에 있을 때 사실 주식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오히려 편한 국면이고요. 지금은 주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PER 지표에서 이 금리라는 부분을 떼고 나서 순수하게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드갭이라는 지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PER 지표랑 채권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차트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뭐 PER이라는 지표 자체가 금리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금리라는 부분을 제하고 다시 계산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트의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네요.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PER이나 뭐 PBR이나 이런 기준, 혹은 뭐 ROE나 이런 걸 보는데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주식은 이제 조금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죠? 채권이나 현금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이제 그 프리미엄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주식을 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은 사실은 아니다. 그런 걸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차트를 보여주신 거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뭐 미국 보여주시면서 S&P였었죠, 왼쪽에 좀 전에. 오른쪽에 코스피도 그러면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은 나오는데 역시 자신 있게 매력적인 구간이거나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는 우리도 좀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사실 더 줄 수 있는 환경일 때가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좀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 미국 10년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뭐 할인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리랑 이 제가 보여드렸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서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에는 아직은 좀 바닥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 파란색 미국 그다음에 한국의 코스피선이 좀 돌아서는 게 좀 뚜렷하게 보일 때 그때가 이제 좀 호기일 수 있습니다. 퀀트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시장에서 보는 대부분의 잣대도 보지만 물론 이제 그와 다른 시각으로도 분석해 주시는 게 퀀트 그 매력이고요. 그럼 주로 이제 퀀트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겠죠? 뭐 어떤 걸 주로 이제 지금 장에서 좀 이용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뭐 밸류에이션 지표도 있고 성장성 지표도 있고 뭐 주가가 사실 굉장히 센 모멘텀 지표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네, 오히려 이제 성장성보다 가치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 기본의 밸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가치주 내에서도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고요. 성장주 내에서도 굉장히 좀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저도 하반기 전망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가치 스타일, 뭐 성장 스타일의 구분 자체가 지금은 크게 뭐 필요 없는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장주들 중에서도 사실 좀 가격이 싸진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은 어쨌든 뭐 올해 말 그리고 내년 가서는 뭐 성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전략 은 지금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국면마다 좀 중요한 지표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더 줄 수 있는 그런 뭐 스타일들이 뭐 더 유리할 거고요. 특히 모멘텀 지표들도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 실적에 대해서 사실 신뢰가 높지 않은 지금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는 사실 반대로 실적이 뭐 예상보다 좀 잘 나오거나 성장성이 좀 나오는 기업들이 오히려 주목받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성장주만 성장하는 건 아니고 가치주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버리면 안 된다. 지금 장에서 말씀이시고요. 다음은 이제 긴장되는 PD의 질문, 우리 김문희 PD의 질문인데요. 퀀트 투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숫자를 가지고 계량적으로 이렇게 뭐 약간 해치펀드 같은 걸 생각하면 굉장히 공격적 투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좀 가시화할 수 있는 수익을 안정적 방어적 투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퀀트 투자는 어느 쪽 투자자에게 좀 더 유리합니까? 저는 방어적 투자자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치펀드, 그러니까 롱숏 펀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러한 전략들이 공격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퀀트 투자의 가장 기본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혹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하고 업종을 선택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뭐 집중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시장 대비 어느 정도 더 오버웨이트를 하거나 언더웨이트를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어적인,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이십니다. 헤지펀드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완전하게 그 리스크를 걸려면 롱에만 걸든지 숏에만 걸어야 되는데 롱숏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쪽에서 깨지면 이쪽에서 벌고 자우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익을 낸다. 그게 헤지펀드 기준이고요. 실적 지금 이제 통계 분석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기준이 있지만 실적이라는 이 지표는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적을 근간으로 했을 때 최근에 그래도 어려운 장에서 좋은 섹터 혹은 좋아질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네, 우선 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글로벌 내에서도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의 업종들의 실적은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뿐만이 아니라 운송, 그리고 뭐 철강, 그리고 뭐 상사 자본재나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어쨌든 상향 조정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사실 검정색 선하고 주황색 선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어닝이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저 안에는 한국전력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어쨌든 올해 사실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면서 국내 이제 전체 영업이익 자체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요. 한국전력을 좀 제외하고 그리고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업종까지 제외해서 저 회색선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한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좀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게 한국전력이 어쨌든 다른 기업들의 조금 비용을 오히려 다 한 번에 받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력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올리질 못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실적이 1분기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전력을 제외하면은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오히려 뭐 좋은 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전의 착시 효과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끌어내렸지만 사실은 뭐 한전은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잖아요. 네, 그걸 맞습니다. 사실 빼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나쁘진 않았다는 거고요. 섹터별로는 아까처럼 에너지나 운송은 뭐 해운업 이런 네, 게 이제 맞습니다. 들어갈 거고요. 네. 그러면 상반기 이 하락장에서 물론 선방한 종목들이 오른 종목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들도 지금 말씀하신 좋은 실적 이런 걸 반영하고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때 네. 실적이 좋다라는 건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좋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상치보다 좋다라는 게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이제 보셨을 때 기업의 이익이 엄청 크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애초에 기대치가 그 정도였다면 주가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 이미 반영을 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상치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사실 1분기에 예상치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던 그러한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1분기에 상반기에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가서도 뒤에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만한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전년 동기비 실적이 좋으면 좋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기대치, 소위 컨센 예상보다 좋으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네, 수급 측면에서도 좀 종목별 특징이나 이걸 좀 봐주세요. 사실은 뭐 외국인은 뭐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드나 요 정도지 사실은 뭐 지속적으로 팔았고요, 그죠? 네, 기관들이 사면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가 팔면 떨어진 그런 장에서 특별히 뭐 기관들이 좀 많이 샀다든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이지만 이 종목은 샀다든지 그런 특징 좀 있을까요? 네. 어쨌든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원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계속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도 굉장히 지금 낮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은 생각보다 이제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관의 영향력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이 사는 업종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화학, 유틸리티, 그리고 운송, 뭐 증권, 화장품, 의류. 화장품, 의류는 아마 화장품은 아니고 의류 섹터 이제 기업들일 거예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 그리고 음식료 이렇게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그러니까 화학 내에서는 아마 태양광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운송, 증권, 의류 이렇게 좀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호텔, 레저, 디스플레이, 미디어, 유통, 건설 이런 섹터들은 기관이 좀 매도세로 어쨌든 일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뭐 특별히 리스트를 이렇게 뽑을 필요가 별로 없나요? 대체적으로 외국인이 사실은 뭐 최근에 사는 섹터들 자체가 어쨌든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가 뭐 지금은 뭐 좋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워서 기관 수급에 계속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추세적인 상승은 외국인이 돌아왔을 때 일어나겠지만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뭐 갑자기 돌아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네. 오늘 딥사이트는 퀀트 계량 통계 분석을 통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유명관 수석 연구위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퀀트 투자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PER 낮은 종목 쫙 뽑고 PBR 낮은 종목 쫙 뽑고 주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소화하기에 좀 급하거든요. 근데 우리 유 의원님은 핵심을 짝짝 짚어줘서 되게 좋네요. 예. 그럼 파트 2. 우리 유명관 수석 연구위원이 꼽아주시는 하반기 유명세를 탈 만한 종목은 뭐냐, 이게 이제 관심일 텐데, 일단 전반적인 하반기의 그 그림 자체는 박스권 장세, 종목 장세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요? 일단 지수가 어쨌든 추세적으로 오르려면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요.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어쨌든 이익 증가율 자체가 둔화가 됩니다. 원가 상승 이런 게 이제 영향 미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올해 이제 실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매출 성장이 아니라 영업이익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번다라는 거는 매출을 많이 일으키거나 혹은 많이 남겨서 마진을 올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하는데요. 탑라인의 성장은 올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과연 얼만큼 기업이 비용을 제하고 영업이익까지 내려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국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약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12%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 성장률이 더 높은 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좋아지는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성장을 다 같이 하는데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더 주목받기 좋다라고 더 돋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차트 지금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한 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고요. 주황색이 실제 한국 기업들이 기록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어요. 근데 올해에는 기대는 항상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했던 시기가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도 기억을 해보시면 기업들의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해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당시에 성과가 좋았었던 기업들의 특징은 오른쪽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좋아진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적을 이제 처음에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표현에서 첫 번째는 제가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았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잘 나와서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비용 관리를 잘해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에 주목을 하자라는 게 제가 하반기 어쨌든 종목을 선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탑라인이라고 표현들을 하세요. 맨 위에 있는 거, 그죠? 매출보다는 이제 이익을, 비용을 얼마나 통제하고 원가 오르는 거를 가격으로 얼마나 잘 전가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이익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섹터가 뭐가 될까?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사실 업종별이나 뭐 종목별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목별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완성차 업체 중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영업이익률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고요. 자동차가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되게 안 좋을 걸로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통제를 잘하고 이익이 좋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뭐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이다라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올 만한 후보군이고요. 두 번째, 수익성 개선이라는 게 어쨌든 비용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사실 뭐 종목들을 여러 개 준비를 해왔지만 뭐 이거는 사실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어떠한 특정 기준을 통해서 제가 스크리닝을 한 작업이기 때문에 거고, 그죠? 이 중에서 어쨌든 뭐 정성적인 분석이 더해지면은 조금 더 좋은 기업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몇 개만 좀 찝어주세요. 표는 많으니까. 기아하고. 네, 그리고 뭐 HMM, 그러니까 운송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저는 이게 사실 뭐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뭐 운임지수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로 올해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 시장 내에서 조금 현금 흐름이 좀 괜찮은, 그러니까 돈을 좀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성장주 섹터가 2차 전지가 거의 저는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 LNF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뭐 기업들이 대략 뭐 20개 가까이 되지만 네. 여기서 조금 더 뭐 잘 찾아보게 되면은 뭐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분석을 하셨고 정량적으로 그게 퀀트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은 투자의 주관과 생각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성적인 게.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가져오셨는데 뭐 리스트 자체가 이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좀 언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좀 무례한 질문이었군요. 종목을 좁혀달라는 게. 지금 만드신 자료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이? 네,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네, 맞습니다. 그게 하반기 자료 내신 거예요? 하반기 자료는 네. 다음 주에 나오고요. 사실 네. 이게 뭐 하반기 전망이라는 게 제가 상반기 동안 이제 시장에 계속 얘기를 했었던 예. 부분들을 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근데 이 자료는 사실 뭐 네. 4월, 5월쯤에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하반기 자료 내시면 그걸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네, 맞습니다. 내용들을 좀 깊게 읽어보실 수 있겠고요.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쭉 뭐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다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전반적인 기업의 환경, 그다음에 이익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중에서 이익률 좋아지는 기업, 그것도 섹터가 아니라 섹터 내 종목이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마시는데요. 우리 투자자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뭐 되게 다양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어쨌든 하락을 이제 이미 했고요. 네. 어쨌든 악재는 거의 뭐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시장이라는 게 사실 바로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어쨌든 계속 주도주를 조금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저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비중을 한쪽에 좀 싣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섹터나 테마에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올해 하반기 뭐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딥사이트 오늘은 계량 분석, 퀀트를 통한 리서치 자료들을 봤는데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유명관 수석연구위원 함께했고요. 굉장히 인사이트들이 좋습니다. 매달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실 거고 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퀀트로 좀 이렇게 점검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오시라고 좀 사정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통해서 내용들 다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미래에셋증권 유명관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